이제 서로 인사들 좀 많이 하셨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자, 임대하고 관련된 소득세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갈 건데 뭐 잘 아시다시피 이건 작년에 이미 나왔던 내용이에요. 우리 주택 보증금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경우가 몇 주택 이상일 때요?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넘어가게 되면은 주택 보증금에 대해서는 세금 내셔야 되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왜 3억 원 초과인지는 아시죠? 몰라요? 아유. 간주임대료 계산식이 3억을 뺄 거니까 그래요. 간주임대료 계산을 할 때 간주임대료가 무슨 말인지는 아세요? 뭐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증금 자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보증금을 이자율에다가 적용을 시켰을 때 이만큼 수입이 나올 거다. 예상한 값을 수입으로 잡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다. 보증금 합계액이 10억이면은 그냥 이건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억을 빼서 7억이 남을 거고 1년 내내 임대를 했다 그러면은 366분의 1이 366이니까 1로 떨어져서 그냥 그대로 가고 여기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해요. 기획재정부령이. 그래서 실제 그 은행 금리를 곱하는 게 아니에요. 기획재정부령이 정해놓은 이자가 있어. 매년 다른데 그걸 곱해요. 그냥 예를 들어서 3%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37에 21에서 2,100만 원 나오죠? 그렇잖아요. 예, 여기에다가 60%를 곱할 거예요. 60%를. 그러면 얼마예요? 갑자기 계산이 안 되네. 1260만 원이죠? 자, 1260만 원. 자, 이 금액을 수입으로 잡는 거예요. 이 금액을. 그러니까 10억이면 10억에서 3억을 뺀 7억이 수입으로 잡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7억 잡히면 죽어요. 예, 죽으니까 그게 아니라 이자율을 곱하고 법에서 정해놓은 이자율이 있어요. 그걸 곱한 다음에 60%를 곱해서 계산을 하는데 이걸 3억을 뺄 거니까 3억이 넘었을 때고 그게 주택수가 3주택 이상인 사람한테만 이 보증금에 대해서 과세가 되니까 나중에 이제 이게 신고가 들어갈 때 임대소득세에 대한 신고가 들어갈 때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을 안 하면 과소신고에 걸리니까 이분들은 나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물론 나는 주택 임대를 했는데 지금까지 신고한 적이 없는데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죠? 그거 그냥 운이 좋은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 그러니까 법을 그대로 다 잣대를 적용을 하게 되면 무조건 다 내셔야 돼요. 사업자 등록을 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없이. 소득세는 무조건 내야 되는 게 기본이거든요. 예. 근데 이걸 안 낸다. 왜 안 내느냐? 모르니까. 내는지도 모르고 옆집을 물어봤더니 옆집도 안 낸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도 안 내는 건 줄 알고 그러고 지나가는데 세무서에서도 뭐라고 말도 안 하고 뭐 원래 이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니까 그냥 그걸로 넘어가는 거지. 이게 그냥 운이 안 좋으면 걸립니다. 제척기간이라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잖아요. 제척기간이 무신고가 7년이거든요. 7년 안에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7년 안에는. 네. 근데 내년부터네요. 내년부터 하나가 더 추가돼요. 그러니까 2주택 상태에서는 보증금을 100억을 받든 200억을 받든 보증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짜실한 집 여러 채보다는 똘똘한 집 한 채가 낫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온다 그랬죠? 근데 내년부터는 고가주택에 한해서요. 12억 초과하는 주택, 요 12억 초과하는 주택을 두 채만 가진 사람. 네. 그 사람이 보증금을 받았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도 과세가 된다. 내년부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이 두 채인데 하나는 고가주택이고 하나는 일반주택이다. 그때는 없어요. 보증금에 대해서 세금 없다고요. 고가주택만 두 채 가진 사람. 네. 이 사람까지도 내년부터는 세금이 부과가 될 수 있다라고만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까지만 지금 과세가 됐었는데 주택 보증금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이제 여기까지도 과세가 될 수 있고 두 채 다 무슨 주택이었을 때요? 고가주택이었을 때요. 그 정도만 여러분께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알 내용은 없어요. 딱히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아, 우리 동네는 없어요. 남의 동네는 있나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뭐 우리 동네 없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뭐라고요? 부동산에서는 어쩐다고요? 네, 부동산은 모를 거라고요? 네. 그래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듣는 것은 가서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알고만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맡기는 것은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세무사한테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시면 안 돼요. 네, 이게 설명은 제가 이렇게 드리지만 실제로 실무상 들어가게 되면요 되게 복잡해요. 네, 엄청나게 복잡해서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맡기시는 게 가장 낫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3주택 이상일 때에서 소형주택은 제외돼요. 알고는 계시죠? 아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짜리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 요 계산 문제가 출제가 돼요. 요 계산 문제가 죽을라 그래요 진짜. 옛날에는 우리 계산 문제 한 문제 나왔죠. 예전에 기억 안 나요? 한 문제 나왔는데 제가 버리라 그랬을 거예요. 아마 저한테 수업 들으신 분들은 그거 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요즘 2문제씩 나와요. 16문제 중에서 2문제씩 나와서 굉장히 큰데 이거 내년까지 연장됐어요. 여기 지금 제가 잘못 썼는데 원래 올해까지였는데 내년까지 다 연장됐으니까 계속 이거 1년씩 아마 연장될 것 같아요. 네, 참고로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집이 3채가 있다. 집이 3채가. 근데 이 집에서 내가 살아요. 이 집에서 내가 살고 이 2개는 전세로 냈어요. 전세로. 근데 이 집에서 받은 보증금이 5억. 전세 보증금이 5억. 이 집에서 받은 전세 보증금이 2억.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전세를 냈다. 자 이 사람은 보증금에 대해서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소득세 낸다 안 낸다? 내야 돼요. 왜? 집이 3채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3채라는 것은 임대주택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유주택수예요. 그러니까 내 명의의 집이 3채 이상이고, 그죠? 그 중에 2개만 임대를 낼 수도 있고 하나만 임대를 낼 수도 있잖아요. 상관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합쳐서 보증금 쪽 합쳐서 3억 원이 넘어가면 세금을 계산을 해서 내셔야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근데 이 집이 소형주택이다. 그러면 주택수에서 제외돼요. 그러면 나는 집이 몇 채? 2채밖에 안 되니까 보증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주거용 오피스텔 우리는 소득세는 무조건요. 뭘로 판단해요? 사실상으로 판단해요. 사실상.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이용되면 주택으로 봐요. 그럼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거죠. 네, 제외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게 소형주택 주거용이냐 아니냐는 취득세에서만 오피스텔은 주거용이 아니에요. 취득세에서만. 왜 그런지 아시죠? 용도가 불분명하니까 그래요.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는 이게 주거용일지 아닐지 모르니까. 그래서 오피스텔을 취득하면은 취득세 몇 프로 내요? 그냥 4.6% 내는 거 일반 부동산으로 봐서. 왜냐면 사실상이 확인이 안 되니까 주거용으로 쓸지 영업용으로 쓸지 확인이 안 되니까 무조건 공부상으로 가요. 그 다음 재산세부터는 무조건 사실상으로 따져요. 주거용으로 쓰고 있으면은 무조건 주택. 주거용이 아니면 사무실. 이렇게 판단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 이게 주거용인지 아닌지는 뭘로 판단하는지 아시죠? 물론 이제 사용 자체가 주거용인지 아닌지는 실제 용도를 가지고 따지겠지만 일단 얘가 주택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법에는 정확히 규정돼 있어요. 출입구가 별도로 되어 있어야 되고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딱 3개. 자, 출입구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화장실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부엌이 있어야 돼요. 취사시설이. 요 3개가 동시에 들어가 있으면 일단 주택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업무용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그 안에가 따로 없죠. 업무용 같은 경우는. 아니면 취사시설이 없거나. 근데 아예 업무용으로 짓는 것은 취사시설 아예 빼고 짓는 것도 있어요. 아예 업무용으로 짓는 것은. 네. 그러니까 아예 얘는 주거용이 아니다. 아예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뭐 임대 쪽은 올해 이제 뭐 개정이 됐다기보다는 내년부터는 고가주택에 대해서 2주택, 두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둘 다 고가주택이라면 보증금에 대해서도 과세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우리 양도소득세로 넘어갈 건데 여러분들 양도소득세에서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뭐라고요? 언제까지 파냐고요? 아무 때나 팔아도 돼요. 아무 때나 파셔도 됩니다. 상관은 없습니다. 네.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양도소득세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일단 조금 보셔야 될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과세 판단할 때 혼인이 몇 년으로 바뀌었어요? 10년으로 바뀌었다. 혼인이.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자녀를 결혼시키기 전에 집을 한 채씩 해놓은 상태에서 결혼을 시키는 게 훨씬 낫다. 그렇잖아요. 자,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집을 해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집이 있는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집을 사주면 그 다음부터는 일시적 2주택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 안에 팔아야 돼요? 3년이에요. 근데 혼인신고 하기 전에 각자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혼인을 했다. 그때는 10년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1주택 상태에서 한 사람은 1주택자고 한 사람은 무주택자예요. 둘이 결혼을 한 다음에 돈을 모아서 집을 샀다. 혼인신고 이후에. 그러면 일시적 2주택. 아셨죠? 혼인 전에 집을 각자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혼인을 했다. 10년. 올해부터 적용돼요. 올해부터 그대로 다 적용을 해주는 거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올해 양도분부터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니까 아무 상관은 없으니까 그대로 여러분께서 확인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먹고 죽을 것 아니면, 아셨죠? 되도록이면은 그 상대방 쪽하고 이야기를 해서 혼인신고하기 전에 집을 한 채씩 해놓고 나서 혼인신고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솔직히 말해서 10년 안에 못 팔지는 않잖아요. 본인들이 안 팔지 않는 이상은. 그죠? 요즘 뭐 늘 그렇잖아요. 얼죽신이라고. 그죠? 네.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고요. 네. 얼어 죽어도 신축. 네. 이건 이미 통과됐습니다. 네, 작년에 통과됐습니다. 작년에 통과됐고 시행 자체를 지금 올해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요건 이미 통과된 거고 현행이니까. 개정안이 아니에요. 이거 이미 통과돼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고, 동거봉양하고 그래서 혼인은 다 몇 년간이에요? 10년간이에요. 단 전제 조건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동거봉양을 하거나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동거봉양을 하거나 혼인을 하기 전에 각자 1주택씩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혼인을 해야 돼요. 아셨죠? 한 사람이 2주택자고 한 사람은 무주택자인데 합쳤다. 이 혜택 못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혼인이나 동거봉양이 아니라면 각자 1주택이었고 그 상태에서 팔았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혼인을 안 했다면 받을 수 있죠. 근데 혼인을 해서 2주택에 걸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1주택씩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만나서 합쳤을 때 이 혜택을 주는 거지. 한쪽이 2주택이고 한쪽이 무주택이면은 원래부터 합치든 안 합치든 원래 혜택이 없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무조건 혼인하면은 10년 안에만 팔면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너 몇 주택, 너 몇 주택 물어본 다음에 혼인하기 전에 만약에 네가 2주택이고 너는 1주택이야. 그러면 너 이거 하나 팔고 나서 혼인해. 이렇게 가셔야지. 이해되셨어요? 만약에 둘 다 무주택이다. 그러면 가능하면 양쪽 집 가서 집을 한 채씩 해놓고 나서 혼인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 먹고 죽을 것도 없으면 하지 마시라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내용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 내용. 자, 이것도 작년 하반기에 지금 개정된 내용인데 이미 개정됐습니다. 자,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유기간을 언제로 잡을 거냐? 비과세 받을 때. 원래는 언제부터 보유기간이에요? 취득일로부터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언제부터예요?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예요. 보유기간이 바뀌었어요. 처음 보는 거 아니죠? 표정이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네. 자, 그러니까 자산을 취득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이 자산을 팔 때 여러분들 비과세가 되려면 어느 시점 가지고 따져요? 그래요. 이 시점 가지고 따진단 말이에요. 이 시점 가지고. 이 시점에 뭐 해야 돼요?
1주택이어야 돼요. 1주택. 이 시점에 1세대 통틀어서 집이 몇 채만 있어야 돼요. 하나만 있어야 되고 다른 집이나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수에 들어가는 건 아시죠? 없어야 돼요. 오직 이거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택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시죠? 건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건물. 무슨 시점에? 이 시점에. 계약 시점이 아니고 잔금 시점에. 그거 폐지된 거 아시잖아요. 계약 시점에는 건물이 있었는데 잔금 시점에 건물이 없어졌어요. 그거 주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봐요. 그거 없어진 지 꽤 됐어요. 그 규정 자체가 없어진 지. 예전에는 계약서에 그 내용을 적었으면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줬거든요. 그 규정 없어졌어요. 무조건 잔금일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주택이라는 건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비과세 혜택을 받아요. 얘가. 근데 살 때 집으로 산 거예요. 그러면 보유기간은 여기서부터 잡으면 되죠? 요게 2년 이상을 보유를 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이상 거주까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살 때 상가였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공장이나 창고. 근데 중간에 뭘로 바뀌어요? 주택으로 용도를 바꿔요. 그리고 나서 주택으로 팔아요. 자, 그러면 1주택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양도 시점에 1주택이고 2년 이상만 보유하면 되죠? 그때 보유기간은요. 이렇게 잡아줬다고요. 작년까지. 이렇게 잡아줬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주택이 아닌 기간도 상관없었던 거예요. 그냥 법에가 뭐라고 돼 있었느냐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된다라고 돼 있고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라고만 되어 있었던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거 안 돼. 여기서부터야. 주거용으로 뭐 한 날로부터? 사용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잡을 거야. 이렇게 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이게 고가주택이에요. 세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죠? 10억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장특공제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죠? 장특공제도 지금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기간은요. 이 기간은 주택이 아니잖아요. 주택이 아니니까 2%. 보유기간 곱하기 2%. 최대 30%까지. 아셨죠? 이 기간은 4%. 1주택으로 보유한 기간. 2년 이상 거주했다라는 전제하에서. 그래서 장특공제율도 이렇게 쪼개서 들어갑니다. 1주택이었던 기간에 대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4%. 곱하기 4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택이 아니었던 기간에 대한 보유기간은 2%.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잡아서 합쳐서 계산을 해줘요. 나중에 이제 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거 하나 개정이 됐고, 자,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택이 아닌 건물로 보유한 기간에 대해서는요, 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다 이렇게 돼 있죠? 요게 2%짜리예요. 그 다음에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보유기간 공제율, 요게 4%짜리고요. 곱하기 4. 그래서 힘들더라도 아마 저한테 수업 받으신 분들 제가 늘 그랬을 거예요. 힘들더라도 9구단, 2단하고 4단을 외우시라고요. 네. 그 다음에 거주기간에 대해서는요. 당연히 주택일 때만 인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4%짜리고. 3년 거주했다. 3년 거주했다. 3 곱하기 4, 12%. 뭐 이런 식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내용도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작년 하반기에 그냥 들으세요. 그냥 들으세요. 자, 작년 하반기에 이것도 개정된 내용인데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면은 보유 기간 중에 2년 이상 뭐까지 해야 돼요? 거주까지 해야 돼요. 근데 그게 공동 상속 주택이었을 때가 문제예요. 자, 공동 상속 주택을 팔았다. 그러면 1세대 1주택을 받으려고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지역이라면 조정대상 지역. 여기서 조정대상 지역이라는 것은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2년 거주까지 채워야 되죠? 그때 거주 기간은 누구 걸로 잡을까? 네? 망자? 그분이 팔지는 않아요. 공동 상속이니까 그분 망자는 사망하신 분을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분이 나와서 다시 팔고 다시 들어가셔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분이 많은 사람 걸로 가요. 자,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공동상속이었을 때 단독상속 말고, 자, 문제가 뭐냐면 갑이라는 분이 그 취득 당시 조정대, 예를 들어서 지금 노원에 집을 샀는데 노원이 조정 대상 지역이었을 때 집을 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그래서 가족들하고 같이 살다가 뭐 어떤 일이 있어서 갑이 사망하셨어요. 자, 갑이 사망하셨고 나머지 가족들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 사망하신 분의 배우자분 남아 계시죠? 그다음에 어린 자녀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분들이 공동 상속을 받은 거예요, 이 집을. 자, 그러면 이 집을 팔아서 뭐 하려고 할까요? 일단 생활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팔려고 봤더니 여기서 배우자분, 사망하신 분의 배우자분하고 자녀들 중에서 지분이 큰 자가 누구예요? 배우자분이거든요. 이분이 2년 거주를 못 채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근데 그래서 비과세를 지금 현재 안 돼요. 그래서 2년 거주를 채우려고 봤더니 일을 해서 애들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곳에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연찮게 일자리가 나왔는데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부모한테 애들을 맡기고 본인은 나가서, 외지에 나가서 어디 지방으로 간다거나 그래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주말에만 와요. 자, 그러면 그쪽에다가 전셋집을 얻거나 뭘 얻기 위해서 얻을 때 전입신고를 그쪽으로 옮기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분의 거주기간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생기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걸 5년, 10년을 가지고 있다가 팔아도 2년 거주 요건을 못 채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가 생겨서 이걸 개정을 시키길 그 상속인 중에서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 걸로 잡아요. 애들은 여기 살고 있잖아요. 그럼 애들의 거주기간이 길 수가 있죠? 애들 걸로 잡아줘요. 이게 좀 더 합리적인 거니까. 이렇게 또 공감을 할 줄은 몰랐어요. 내가 강의를 하면서 내가 이런 공감을 얻을 거라고는 감히 상상을 못했는데. 네. 괜찮네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장특공제 해줄 때도 거주기간이 필요한 1주택자는 만약에 고가주택 상태에서 팔게 되면 비과세가 안 되는 대신 장특공제를 많이 해주잖아요. 그때도 거주기간 계산할 때 누구 걸로 잡아주느냐? 거주기간이 긴 사람 걸로 잡아주고 비과세 판단할 때도 거주기간이 긴 사람 걸로 잡아준다. 네. 그렇게만 여러분께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 주택 외유 용도로 변경한 주택에서 주택 외유 용도로 변경한 후에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합리화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부여 특별공제, 자, 1주택 여부 판단할 때 무조건 무슨 시점으로 판단해요? 양도 시점으로 지금 판단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모든 판단은 무슨 시점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양도 시점으로 판단하는 게 원칙이에요. 양도 시점으로 판단하는데 올해 이제 이번에 개정안으로 올라와 있는 게 계약에 의해서 주택에서 상가 등으로 만약에 이걸 용도를 변경을 했다면 그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1주택자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1주택자인 상태에서 용도를 바꿨다. 그러면 1주택인 상태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1주택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이 혜택을. 그게 원래는 무슨 시점을 가지고 지금 판단을 해요? 양도 시점이 아니라 계약 시점을 가지고 따지겠다고요. 왜냐하면 양도 시점에는 상가로 되어 있을 거니까 혜택을 못 받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네. 그 정도쯤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물론 이것도 개정 아니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 많이 보셨을 건데, 우리 장기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있죠? 아시죠, 이거? 몰라요? 네.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해요. 네. 그러면 원칙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주택을 A라는 주택이 있고 B라는 주택이 있는데 A라는 주택을 팔았을 때 B라는 주택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비과세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원칙이 왜? 양도 시점에 다른 집이 있으니까. 그래서 비과세를 못 받죠? 근데 요 B가 장기임대주택이에요. 임대사업자 등록 냈고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다. 그러면 이 집 팔았을 때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집 팔았을 때 비과세가 되는 거고, 자, 근데 이걸 계속 임대를 낼 거예요.
임대를. 그래서 또 하나의 집을 샀어요. 물론 이 집이 비과세가 되려면 2년 이상을 뭐 해야 돼요? 거주까지 해야 돼요. 반드시 거주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집을 샀어요. 이 상태에서 이 집을 2년 거주하고 다시 팔아요. 비과세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처음 한 번만 해줘요. 한 번만. 이거 횟수 제한 이번에 없앴어요. 이것도 되고 또 되고 또 돼요. 아니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건 다 채웠으면 유지되면서요. 인정받습니다. 네, 그대로 인정받고. 자, 그래서 요게 횟수 제한이 지금 없어졌다라는 거. 이해되셨죠? 네.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이번 달 안에 공표한다고는 나와 있어요. 이번 달 안에. 그러니까 지금 3월 정도에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3월 정도에 한 번만 더 확인을 해주세요. 이게 통과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뭐 시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다시 한번. 그래서 횟수 제한 없이 그대로 적용을 해주겠다. 아시겠죠? 네. 자, 요 내용이 이번에 지금 개정안으로 하나 올라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자, 이 집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무슨 혜택을 받은 거예요? 비과세 혜택을 받았죠. 비과세 혜택 받았죠? 그리고 이 집에서 이 집으로 와요. 임대를 끝내고. 그래서 이 집에서 살아요. 그리고 이 집을 팔아요. 이 집 팔았을 때 1세대 1주택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이 집은 비과세 될까 안 될까? 네. 상관은 없어도 돼요. 됩니다. 여기만 해줘요. 원래 이 부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여기서 받았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과세예요. 이 부분은 과세고, 그래서 이렇게 두 번에 나누어서 계산을 해요. 두 번에 나누어서. 무슨 말인지 아셨죠? 단, 요게 혜택을 받으려면 요 전에 있던 집이 1세대 1주택일 때만 혜택을 줘요. 다른 집이 하나 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임대주택이 하나 더 있더라. 예를 들어서 안 해줘요. 이게. 아시겠죠? 네. 근데 그걸 이번에 없앴죠. 그래서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한해서만 직전 거주주택이라는 것은 아까 그 첫 번째 집. 네. 요게 직전 거주주택이거든요. 그거 양도 이후분에 대해서만 뭘 받을 수 있어요? 비과세 받을 수 있고, 만약에 1세대 1주택 상태가 아니라면, 직전 거주주택이 1세대 1주택이 아니라면 안 해요. 전부 다 과세예요. 근데 그 규정이 이번에 없어졌어요. 그냥 2년 이상 거주만 한 사실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그 이후분에 대해서는 다 비과세 해주는 거예요. 몇 번이고 관계없이. 그 혜택이 이번에 지금 하나 바뀌었으니까 이것도 개정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오면 좀 더 세부적으로 아마 설명서가 나올 거예요.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우리 다주택자. 솔직히 말해서 이거 중과 배제 기준 이제 아예 중과제도 없애야 돼요. 그죠? 계속 연장, 지금 몇 년째 연장인데 이게. 계속 1년 연장, 1년 연장, 1년 연장. 이거 또 연장됐잖아요. 내년까지. 네. 근데 이거 개정안인데 이건 무조건 연장돼요. 네. 이건 무조건, 왜냐면 그동안에 계속 연장을 해왔으니까. 그리고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 없어졌잖아요. 서울 4개 지역 빼고는 조정 대상 지역이 없어진 게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조정 대상 지역이었을 때 불이익을 받는 게 되게 많잖아요. 원래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았을 때 다주택자는요. 일단 첫 번째 불이익이 뭔지 아세요? 장독공제 못 받아요. 원래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세율 계산할 때 20%나 30%를 추가해서 내셔야 돼요. 근데 이 제도를 조정 대상 지역이 되게 넓었을 때는 적용 범위가 넓으니까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 4개 지역밖에 안 남아 있다 보니까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조정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 전부 양도 시점으로 따져요. 유일하게 취득 시점으로 따지는 게 아까
비과세 판단할 때. 비과세 2년 거주 있잖아요. 그것만 무슨 시점으로 따져요? 취득 시점인 거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 장독공제 해줄까 말까, 세율을 추가적으로 더 중과할까 말까 이런 건 전부 무슨 시점으로 따져요? 양도 시점이에요. 근데 양도 시점에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 없잖아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연장을 해버렸잖아요. 다 장독공제, 세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안 주겠다. 다 연장을 하죠. 이것도 계속 연장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정도쯤만 보시면 되고 이건 뭐 중요한 내용 아니니까 그냥 참고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2월 과세 요건 아시죠? 들어는 보셨죠? 2월 과세 요건 몇 년 이내 팔았을 때? 10년 이내 팔았을 때. 아마 예전에 공부하신 분들은 5년으로 배우셨을 건데 이거 10년으로 바뀐 지 벌써 한 3, 4년 됐어요. 몰랐어요? 2월 과세가? 그러니까 이제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게 있다면 몇 년 지나서 팔아야 돼요? 10년 지나서 파셔야 돼요. 혜택을 보려면. 10년 내에 팔면 무조건 처음부터 계산을 해줘요. 뭔지는 아시죠? 무슨 내용인지는. 그죠? 그러니까 자산을 취득을 해서 증여를 해준 다음에 이걸 팔았을 때 2월 과세가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계산한다는 이야기예요. 세금을.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계산한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이니까 어지간하면 자 처음보다 증여 당시 시가가 어때요? 더 높을 거고 그 다음 양도 시점의 시가가 더 높겠죠. 4억에 산 사람이 9억일 때 증여를 했고 15억일 때 팔았다.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양도 차익이 11억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계산하면 양도 차익이 6억만 나오는 거잖아요. 2월 과세는 이렇게 계산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걸 피하려면 뭐 하시라는 거예요? 10년 지나서 파셔야 돼요. 근데 10년 안에 팔았다. 그러면은 그냥 원래 내가 파나 증여해서 파나 결과값이 동일하다고요. 그러니까 믿져야 본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증여가 이루어졌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몇 년 지나서 파시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 혹시 실수로 양도소득세 계산식 기억나세요? 뭐 취득가액 빼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고 그 필요경비에 뭐가 들어가요? 자본적 지출액이 들어가고 수익적 지출은 안 들어가요. 큰일 나요. 시험이 아니니까 제가 뭐라고 안 하는 거지. 수험생에서 난리 났을 거예요 지금. 네. 수익적 지출은 안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요? 자본적 지출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양도비가 들어가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비용들이 다 뭐가 있는지는 아마 대충 아실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이건 세무사들이 다 챙겨야 될 일인데 문제는 이 사람이 팔았단 말이에요. 뭐 이 사람이 지출한 자본적 지출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건 당연히 비용 처리가 돼요. 문제는 이 사람이 지출한 자본적 지출이 있어요. 요거 비용 처리 해줄까 말까예요. 안 해주죠? 해줍니다. 이 사람 것도. 다 해줘요. 왜? 세금 계산이 여기서부터 계산되니까. 여기서부터. 네. 그래서 양도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뿐만 아니라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도 다 비용 처리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혹시라도 리모델링한 비용이 있다. 모아놓고 나중에요. 비용으로 터시라고요. 아시겠나요? 네, 그렇게만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제도가 지금 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한다 지금 그 이야기가 이 내용에서 지금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냥 참고로 보시고 대충 무슨 이야기인지는 아시겠죠? 저만 죽어라고 지금 하는 거 아니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손피거래 뭔지 아시죠? 뭔지 아시죠? 뭐예요? 손피거래가? 네, 뭐라고요? 피손? 네? 피가 손해를 어떻게 봐요? 그 양수인한테 떠넘기는 거. 세금 네가 내. 손피. 세금 네가 내. 네, 요게 손피거래예요. 실무에서 많이 해요? 잘 안 해요? 네. 근데 여러분들 그 계약서 쓸 때
양도소득세는 네가 내주면은 내가 팔게. 이렇게 특약을 딱 걸어놓으면,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10억에 팔아요. 10억에 팔고 세금은 여러분들이 내달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10억은 여러분들이 내주세요. 그래서 그걸 동의하고 제가 팔았어요. 그러면 저는 양도가액을 10억으로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떠넘긴 양도소득세 포함해서 잡아야 돼요. 그렇죠. 포함해서 잡아야죠. 네. 그게 몇 번 포함되느냐. 원래 처음 한 번만 포함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다시 세금이 또 나오겠죠. 그것까지 또 넘겨요. 네가 내. 그럴 수 있죠? 거기서부터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처음 한 번만 들어가거든요, 이게. 세금 계산이. 근데 이번에 기재부 해석이 바뀌었어요. 다 들어가요. 손피거래는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한번 발생한 거 떠넘겼고 2차적으로 발생해서 또 떠넘겼고 3차적으로 발생해서 또 떠넘겼잖아요. 그거 다 들어가요. 세금 계산. 그 세금이 엄청 세진다고 봐야죠. 그래서 우리 손피거래 할 때 처음 한 번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넘기고 세 번째 넘기고 네 번째 넘겼다. 전부 다 들어간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17억에 팔아요. 17억에 파는데 12억에 사가지고 17억에 팔고 다른 필요 경비는 없다고 칠게요.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이 표 하나에 넣으려고 하니까 글자를 크게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17억에 팔아서 12억에 사가지고 17억에 팔았으면 5억 남죠? 자, 일단 장특공제는 무시하고 갈게요. 3년 보유 안 했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그대로 소득이 5억이 잡힐 거고 기본공제 250만 원 빼서 4억 9,800이 나올 것이고, 자, 거기에 66% 곱해서, 네. 자, 그래서 세금 66% 곱해서 우리 여러분들 60%가 나오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아세요? 세율이 60%가 붙는 경우. 제가 왜 66%라고 적었는지 아시겠어요?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지방소득세 10% 추가되니까 항상. 그래서 66%라고 잡은 건데 60%가 나오는 경우가 주택하고 분양권하고 입주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택, 분양권, 입주권 빼고는 60%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택하고 입주권하고 분양권이 1년 이상 보유, 2년 미만 보유하면 60%예요. 네. 자, 그렇게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66% 계산해서 약 3억 2천만 원 정도, 3억 3천만 원 정도 세금이 나오는데 이걸 떠넘겨요. 매수인한테.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 돈까지 합쳐서 계산이 들어가야죠.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해서 세금 계산을 했습니다. 네. 5억 4,500이 나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 돈을 빼야죠. 이 돈은 냈으니까. 떠넘겼으니까. 그죠? 그 뺀 나머지 금액이 2억 1천입니다. 요것도 다시 떠넘긴 거예요. 2차적으로. 다시 그거 포함해서 계산해요. 자, 그걸 다시 또 계산을 하면 1억 4천 나와요. 여러분들한테 계산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포함을 해서, 그러니까 1차 손피 포함, 그걸 다시 떠넘겼다. 2차 손피 다 포함, 그걸 다시 떠넘겼다. 그러면 3차 손피, 4차 손피, 5차 손피 전부 다 포함. 계속적으로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손피 넘길 때마다. 네? 네? 계속 다시 써야 돼요. 네? 그러니까 자, 지금 이렇게 거래를 신고를 했어요. 손피 거래를 해놓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원래 얼마 내야 돼요? 이렇게 내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신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손피 거래를 했는데 일반 거래처럼 신고를 넣었다고요. 넣었으면 세금이 3억 2,800 나오죠? 근데 손피 거래까지 다 합치고 계산하면요 5억 4천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 과소신고분이 3억 2천인, 과소분이 2억 1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약 2억 2천 정도 되죠? 그거 가산세까지 물어서 내셔야 돼요. 자, 만약에 1차 손피는 들어간 줄 알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의 세금을 계산을 해서 내요? 5억 4천을 계산을 해서 내요. 근데 그걸 누가 내줘요? 매수인이. 그렇죠? 그러면 그걸 다시 넣어서 계산을 해야 돼요. 이거 두 개 합치면은 5억 4,500 나오거든요. 이거 두 개 합치면. 이해되셨죠? 그거 넣어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원래 얼마 내야 돼요? 6억 8,800 내야죠? 근데 5억 4,500에 대해서 납부했으니까 과소분 생기죠? 그것도 가산세 물어서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고했으면은 이만큼 차이분에 대한 과소분. 만약에 이렇게 신고를 했다. 그러면 이만큼 차이분에 대한 과소분. 어차피 여러분들은 계속 계약서를 쓸 게 아니라 딱 한 번 쓰고 한 번 쓸 때 이렇게 계약서를 써서 신고를 넣든 이렇게 계약서를 써서 신고를 넣든 요 둘 중에 하나일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요. 여기까지만 신고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걸 손필 거래를 하더라도 인정을 해줬다고요. 매수인한테 넘기더라도 그래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도 그냥 인정하고 넘어갈게. 그랬는데 지금부터는 인정 안 하겠다고 기재부 해석이 바뀌었어요. 최초 1회에서 싸그리다 넣어서 다시 계산할 거야. 그래서 네가 신고한 거하고 차이 나는 부분은 과소신고로 봐서 세금 때릴 거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하지 말란 소리예요. 네. 무슨 말인지는 대충 이해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알아들어 주셔서.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 계산식에서 이 내용 여러분들 지금 보시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이제 다운거래 계약서를 쓴다든지 이랬을 때 뭐 가산세가 나온다거나 실거래가액으로 다시 계산한다거나, 여러분들 다운계약서는 사기행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가산세가 몇 프로가 붙어요? 40% 붙습니다. 다운계약서는. 그 다음에 비과세 안 되고, 그 계약서상 거래금액하고 실제 거래금액이 다르면은요, 비과세 안 돼요. 알아요? 네. 그거 얼마 빼주는지 아세요? 혹시?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거? 처음 들어요? 여러분들 그 예를 들어서 집을 거래를 시켜요. 자, 주택을 거래를 시키는데 양도자가 있고 취득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분이 을이라는 분한테 주택을 매매를 합니다. 자, 주택을 매매를 하는데 얼마에 계약을 했느냐? 10억에 계약을 한 거예요. 10억에. 근데 알고 봤더니 실제 거래 금액은, 예를 들어서 실제 거래 금액은 9억이에요. 그러면 1억 원만큼 업계약서 썼죠? 예를 들어서 다운계약서도 똑같은 개념이니까 그냥 그대로 갈게요. 자, 근데 갑의 입장에서 이 집이 비과세인 거예요. 그럼 보통 매수인한테 어떻게 해요? 매수인이 나 돈 얼마 줄 테니까, 가족들하고 식사하시라고 얼마 줄 테니까 나 업계약서 좀 써줘. 나 다운계약서 써줘.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어차피 비과세니까. 고가주택만 아니면 비과세니까. 그래서 이렇게 끝났어요. 근데 궁금한 거예요. 뭐가 궁금하냐? 도대체 내가 얼마를 비과세 받았을까? 그래서 세금을 쭉 계산을 해봐요. 심심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1억 2천이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금을 계산을 해보니까, 자, 그러면 원래 나는 얼마를 냈었어야 됐는데 1억 2천을 냈었어야 됐는데 이걸 못 받은 거예요. 비과세 혜택을 받은 거예요. 비과세 혜택을. 근데 이걸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걸린 거예요. 업계약서, 다운계약서가 걸린 거예요. 그러면 비과세 해준 금액 얼마? 1억 2천과 요 두 개의 차이 얼마? 1억. 둘 중에 적은 걸 빼요. 그래서 1억 2천에서, 자, 1억 2천에서 1억을 빼면 결국엔 비과세를 얼마를 해줬는데 1억 2천을 해줬는데 여기서 뭐 하겠다고요? 빼겠다고요. 뺀다는 이야기는 어디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과세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비과세로 남은 금액은 2천만 남죠? 여러분들 1억 세금 내셔야 돼요. 걸리면. 안 걸리면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 때문에 만들어 놨는지 아시죠? 법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잡혔을 때 무조건 적용을 해야 되니까 만든 거예요. 일단 만들어 놓고 못 잡으면 상관이 없는데 잡으면 과세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요 갑의 입장이다. 갑의 입장이면 상대방이 나한테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를 요구한다. 써줘야 돼, 안 써줘야 돼요? 고민을 해봐야죠. 고민을 해봐야죠. 자, 얼마 줄 건데요? 1,000만 원 준대요. 알았습니다. 그럼 일단 기다려보세요. 세금 계산을 쫙 해봐요. 해봤더니 세금이 500 나와요. 500.
500 나오는데 업을 1억을 써달래요. 그러면 1억하고 500 중에서 어떤 금액? 걸리면 적은 금액을 내는 거예요. 적은 금액. 둘 중에 적은 금액을 낸다고요. 그러면 나는 500만 내면 되죠? 근데 상대방이 나한테 1000을 준대요. 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하시라고요. 하시라고요. 근데 상대방이 나한테 1000을 준대요. 1000을 준다 그랬어요. 기다려봐. 계산을 해봤어요, 세금을. 4000이 나와요. 근데 업을 1억을 써달래요. 그럼 둘 중에 어떤 금액? 적은 금액인 4000. 걸리면 4000 내는데 1000만 원 받았는데 4000 내면 내 돈 때려박아야 되죠? 절대 써주면 안 되죠. 이거. 왜냐면 사람 일은 몰라요.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이걸 어떻게 할까? 취득자가 신고할 수도 있어요. 취득자가. 싸우면 진짜 신고해요. 어차피 취득자는 그렇게 손해볼 일이 없어요. 세금 그냥 조금 더 내면 그걸로 끝이니까. 딱히 손해볼 일은 없으니까 이러한 식으로 바로 신고가 들어갈 수 있어서, 또는 다른 세무조사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중개사무실을 턴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자료들이 나올 수 있죠. 그거에 의해서 걸릴 수가 있으니까 이건 본인의 운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뭐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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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권까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쪽 담당은 아니라서. 네. 그러니까 그건 알아서 하세요. 예? 아니 지금 세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형사 문제를 제기를 하면은 저는 각하 결정을 내릴 겁니다. 각하 결정이 뭔지 아시죠? 예. 이 질문은 저한테 맞지 않는 질문입니다. 안 받겠습니다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네. 자, 과태료 부과 처분도 나올 수도 있고,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등록 취소될 수도 있고요. 알고는 계셔야 돼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 정도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들 마무리 상속세 증여세 정리해 드릴게요.